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41페이지 업무 범위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우리는 사무소 개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개업을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죠. 그런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들도 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범위를 한번 차이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 이걸 이제 우리가 겸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의 지역적인 범위와 그 다음에 겸업 범위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 지역적인 범위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지역적인 범위란 말은 이제 중개사무소를 기준으로 하여 이제 업무 바운더리가 정해지죠. 그런데 이것도 차이가 있느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인 차이는 어떻게 있느냐?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 자, 우리가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그랬죠. 자, 이들과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업무 지역이 전국입니다. 자,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건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볼 필요 없고요. 이제 중개인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법인 같은 경우는요. 법인은 뭐 주사무소건 또 분사무소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수법인이라고 있는데, 자, 특수법인 아직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자기네들 개인 사업 목적에 맞게 설립된 법인인데 해당 법률에서 예외로 중개업도 할 수 있게끔 허용된 법인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간단히 특수법인 그러는데 이것은 뭐 아직은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주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건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건 전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전국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어요. 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개인이 문제죠. 자, 중개인은 업무 지역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크게 이제 원칙과 예외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자,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자, 중개인 사무소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광도,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내로 제한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별시, 광역시, 도 내로 제한이 됩니다. 자, 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주의하세요. 강남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만일 대전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경기도 수원에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경기도 관할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거 시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광도 내로 제한된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개인이 특광도 외에 다른 곳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로. 자, 그게 뭐냐? 거기 보시면 자, 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자, 이제 정보망은 우리가 다음에 배웁니다.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 대상물 있죠?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인데 요즘 이제 전산망이 발달하니까 이런 시스템 활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입을 한 다음에 이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망을 이용하여 이제 중개를 하는 경우, 자, 주로 이제 공동 중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정보망에 물건을 팔겠다고 공개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물건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이제 공동으로 체결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인데, 자, 이런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 자, 공개된 물건이 특광도 관할, 자, 밖에 해당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 이 공개된 물건이 특광도 관할 밖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할 수 있나요? 예, 이거는 중개할 수 있다. 이건 중개할 수 있다. 자, 예를 듭니다. 자, 만일 이 정보망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정보망에 전국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확보한 물건을 공개합니다.
즉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 나한테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럼 여기에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뭐 전국 각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공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에 많은 물건이 모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서울에 있는 중개인이라면 여기에 공개되건 공개되지 않았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물건은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밖에 있는 건 중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개된 물건이 경기도에 있는 물건이건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다 전국에 있는 물건들이 여기에 공개를 됐다면 이 공개된 물건 이런 것들은 이거 중개할 수 있다? 예, 중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중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해서 공개된 물건은 서로 연락을 취해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개인도 예외로 특광도 관할 밖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는데 단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정보망에 가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물건은 중개할 수가 없죠. 여기에 공개된 물건만 특광도 밖에 있는 걸 하더라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업무범위입니다. 이걸 이제 일명 겸업, 이렇게 겸업. 즉,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 할 수 있는데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느냐. 이제 그 구분 이제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이제 겸업 범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업 범위. 그러면 자, 이 업무도 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이제 크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 개인은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다음에 중개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개인에 대해서는요, 우리 중개사법에 직접적으로 너네들은 중개업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이러이러한 것은 있고 이러이러한 것은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 없어요. 즉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개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겸업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겸업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지만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거는 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해요. 즉, 자,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 의사들이 하는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것은 변호사법, 의사법 이런 거에 따라 그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업무는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 제한하는 말이 없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 이렇게 다른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하죠. 그래서 똑같이 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못한다. 또, 자,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경우. 자,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일정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는 회사 다니고 싶냐? 그럼 다닐 수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이런 규정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가 오전 9시에서 한 저녁 6시, 7시까지 이렇게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근무를 해야 되죠. 그런데 동일한 그 시간대에 내가 회사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느냐? 이건 어렵죠. 동시에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일정 시간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는 이런 상근직에 종사하는 거 직접적인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내재적 한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주의하실 건요. 그럼 항상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는 이런 직업은 우리가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간대만 확보가 된다면 괜찮아요. 자, 주간에는 중개사무소 일을 하고요. 자, 그걸 끝나고 내가 자, 편의점 알바를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겠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왜? 시간이 겹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꼭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는 이런 직업은 못한다 이러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겹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개인 같은 경우는요. 중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 법에서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냐? 경매나 그다음에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이나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없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뭐냐? 자, 이건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인에 대해서만은 이걸 못하게 제한했어요. 이거. 그래서 중개인은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중에 차이점이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나머지는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 법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법인.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는데 우리 법 제14조에서 이들이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직접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여기에서 규정한 이 업무만 할 수 있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 범위에 있어서 제한은 누가? 네, 법인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4조에서 이제 규정한 업무인데 이게 총 몇 개냐? 자, 이게 총 6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뭐냐?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자, 여기서 상업용 건축물이란 말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간단히 상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가나 주택에 대하여 임대 관리 등 부동산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하고 싶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관리대. 그러니까 관리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관리를 대신해 주는. 임대업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문구 표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동산 이용 개발 또는 거래에 관한 뭘 하고 싶냐? 상담업.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을 할까? 또는 거래. 자, 이거에 대해서 뭘 한다는 얘기요? 상담. 자, 여기 상담이란 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컨설팅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컨설팅 해주는 거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하는 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뭐에 대하여? 중개업에 대하여. 자, 이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중개업에 대하여 뭘 한다는 얘기냐? 경영기법이나 그 다음에 경영정보. 자, 이것을 뭐 하는 거다? 제공하겠다. 네, 이걸 일명 프랜차이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에 종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중개업을 잘해볼까 하는 이러한 정보나 기법을 제공해 준다. 이제 이런 걸 일종 프랜차이즈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거기 보니까 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상가. 그다음에 자, 주택입니다. 분양 대행. 자, 여기서도 이제 분양 대행입니다. 대행이란 말은 직접 분양업을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뭐 미분양이 났다든가 뭐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니네가 대신 알아서 좀 떨이 좀 해줘 하고 그 대행을 맡기죠. 그때 이제 이것을 위탁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조심할 것은 분양 대행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특히 여기서도 관리 대행도 뭐예요?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둘은요. 여기에 토지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에 소개하는 거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입니다. 주거 이전.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주거 이전 이사하는 거죠. 여기에 부수되는 부수되는 용역인데 자 이사하는데 필요한 업체가 뭐겠어요? 이삿짐 세탁할지 또는 이제 집에 이사 가기 전에 또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 새로 뜯어 고치고 하다 보면 뭐 도배나 이런 장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업체를 뭐 하는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알선 즉 소개하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나 알선 소개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제 뭐냐?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습니다.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는데 자 이들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뭘 한다는 얘기나 권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취득 알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찾아서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나 입찰 신청 대리. 자 매수나 입찰 신청 대리인데 이거는 이제 직접 자 경락을 받고 싶은 사람을 대신하여 경매 과정에 참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락을 받아 주는 거 말아요. 주는 거. 자, 그래서 권리 분석 취득 알선만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대리하여 참가하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몇 가지냐? 6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우리 법 제14조에 규정된 이것만 할 수 있지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거 외에 다른 걸 했다는 건 겸업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벌받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것만 하고 다른 건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그럼 이 6가지 할 수 있나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가능하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개인은 할 수 있나요? 예, 중개인도 할 수 있는데 여기 5번까지 이 5가지는 하는데 아까 여기 그때 경고음내 알선 대리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이 6번째 이건 못해요. 이거 중개인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이들 개인은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나요? 예,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인은 이거밖에 못하지만 개인은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개인이 훨씬 더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자, 우리 교재 이제 4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럼 이런 겸업에 대한 보수는 어떤가요? 그런데 자, 이런 겸업은요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중개업은 우리가 중개에 대한 대가로 중개보수 받는다. 우리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개업이 아니니까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중개보수 규정이 여기에 적용되느냐? 그건 적용되지 않죠. 그냥 이것은 이 업무와 관련하여 약정을 한 게 있으면 그 약정한 대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이것 많이 혼동합니다. 이걸 할 수 있다 이것과 중개업이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은 겸업을 하는 겁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특수법인 업무범위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기본서로 기본 강의 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즉 비중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업무 범위는 크게 지역적인 범위와 겸업 범위로 나눈다. 이게 2가지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자, 여러분 교재에 고용인 파트를 건너서요. 자, 44페이지에 있는 인장 등록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4페이지. 자, 인장 등록입니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작성하는 각종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식에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인장 이것만 찍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 중개 업무를 누가 했는지 명확히 진위 여부를 밝히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자격증, 등록증 다른 사람의 양도해서 그 사람이 함부로 도장 찍게 하지 마라.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장을 등록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인장 등록 시기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인장 등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인장 등록해야 되는 의무자. 자, 거기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그랬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그다음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이들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거기 보니까 업무 개시 전에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이들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러니까 업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등록을 해 놔야 계약서 같은 작성할 때 날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십시오. 자,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인데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예전에 등록 절차 배웠죠.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이때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고용 신고할 때, 자, 고용 신고할 때 이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2번, 3번 이렇게 등록 관청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편의상 뭔가 할 때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자, 이것은 아직 우리 길라잡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입문 강의에는 없지만 기본서 나오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관할청 어디다 합니까? 자, 인장 등록이란 말을 쓰죠. 등록이란 말을 쓰니까 어디다 해야 됩니까? 이것은 등록관청에다. 자, 그래서 인장 등록은 어디다 한다? 등록관청에다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등록할 인장이 뭐냐? 이걸 먼저 봅시다. 등록할 인장. 그래서 거기 우리 44페이지 교재 맨 밑에 3번에 나와 있어요. 등록할 인장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등록할 인장 같은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개인하고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개인하고 법인.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은,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연인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법인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들 개인은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이들 개인 사람은요, 어떤 도장이냐? 자, 그들은 오른쪽에 보세요. 자, 45페이지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 가족관계 등록부. 자, 그런 다음에 또 주민등록표. 자, 주민등록표. 여기에 기재된 성명. 그러니까 이제 이 성명을 이제 말하자면 도장으로, 여기 도장으로 해라 이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이제 팔아. 단 크기도 정해져 있네요. 자, 이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는데 여기에 크기가 가로 세로, 자,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이렇게 있죠. 그래서 7mm 이상 30mm 이내 크기까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법인은 어떤가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 주사무소가 있고 이제 분사무소가 있는데, 자, 만일 주사무소만 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자,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 자, 여기서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란 말은 뭐냐? 자, 이들은 법인 인감도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 그게 바로 뭐다? 법인 인감. 그런데 우리 개인은 인감도장이다 아니다? 인감도장 아닙니다. 자기 여기에 나타난 이름, 한마디로 뭐냐? 본명이란 얘기인데 그 본명에 나타난 인장 아무거면 돼요. 자, 그래서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무 도장이면 됩니다. 단지 이제 크기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법인은 인감도장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법인은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인이 만일 분사무소도 하나 더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곳곳에 뭐 여러 개 설치해도 그러고요. 그러면 법인은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나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인장 하나 가지고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번거롭죠. 분사무소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도 다 법인의 인장 사용한다면 그 도장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볼일 다 봐요. 자, 그래서 니네 분사무소도 따로 도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도장 가지고 니네 그 분사무소에서는 그걸 사용해라. 이제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는니다. 자, 그럼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데 니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그럼 어떤 인장이냐? 자, 45페이지 오른쪽에 가셔 보시면 자, 맨 위에 첫째 줄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자, 또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자, 이렇게 법인의 대표자가 자,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자,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장 하나를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할 수 있다. 자, 이것을 뭐 할 수 있다요?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나 법인 인장 이걸 찍을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불편하면 니네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하든가 말든가 해라. 그래서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 만들어야 되겠죠. 불편하니까. 자, 무슨 도장이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하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 등록하나요? 아까 등록관청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럼 만일 자기네가 이걸 하나 등록을 한다면 어디다 할까요? 예. 자,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사무소. 자,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가 뭐 한다고 할 때 대부분 어디 찾아간다? 주사무소.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 파트 배울 때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해요?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어디다 해요? 주사무소 관할청.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등록 어디다 하나요? 주사무소 관할청.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분사무소는 주로 어디 찾아간다? 네, 주사무소 다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44페이지입니다. 자, 44페이지 이제 2번에 보시면 44페이지 큰 번호 2번에 보시면 인장의 변경 등록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인장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뭐 떨어뜨려 가지고 그 귀가 절반 깨졌거나 이렇게 훼손이 되면 어때요?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꿀 때 이제 변경 등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 첫째 줄. 자,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해라. 그러니까 도장을 새로 파야 되겠죠. 그래서 도장을 먼저 판 다음에 7일 이내. 자, 그래서 변경 등록은 어떻게 된다? 7일 이내에. 자, 이렇게 이제 그 숫자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5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인장을 등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나요? 자, 여기서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 자, 이렇게 이제 개인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이들 개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들은요, 인장등록신고서라고 있어요. 자, 인장등록신고서.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고서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인장등록신고서 이 서식이 있는데 여기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서식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가 등록하고 싶은 인장 도장 하나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하자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자체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 자, 인장 등록 신고서를 써가지고 여기에 찍은 이 도장을 나는 중개 업무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는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요. 자, 아까 인감도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법인 인감도장을 여기다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법인은 법인의 인감증명서, 자, 인감증명서 그걸 떼 가지고 와서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쫙 체크해 두십시오. 자, 인장등록 신고는 개인이 할 때고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체크를 딱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인장 사용한다 그러는데 당연히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에 사용하나요? 이건 뭐 외우거나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작성하는 서식들이 있는데 그 서식에 다 이 등록인장 사용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외우고 그런 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업무 범위와 인장 등록 파트 살펴보았습니다.